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녹색 도시 조성 방향입니다. 녹색 도시란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제가 보는 이 녹색 도시에 필요한 세 가지 주요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고요. 그 세 가지 이슈라는 것은 다음입니다. 그린 인프라와 녹색 도시, 그 다음에 탄소 중립, 기후변화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도시, 그리고 미세먼지와 바람길, 이 세 주제에 대해서 저에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주어졌는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린 인프라 녹색 도시이고요. 그러면 그린 인프라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그린 인프라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한국형 그린 인프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 도시인데요. 이 녹색 도시는 친환경 도시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 환경 위기, 경제 위기, 사회 위기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미세먼지, 이런 환경 위기 대표적인 현상이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급격하게 금리 인상하고 있죠. 금융 취약계층도 증가하고 있고요. 또 사회 위기, 코로나 블루 때문에 이 접촉을 많이 하지 못하면서 우울감을 호소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환경 도시라는 게 결국 환경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해야 된다, 깨끗한 공기 만들어 가야 된다, 그리고 행복한 도시 만들어 가야죠. 그 실천 수단이 바로 도시의 그린 인프라 조성하고, 도시 공간을 저에너지 공간 구조로 바꾸고 바람길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럼 코로나와 그린 인프라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코로나 원인 다 아시죠? 자연 공간에서 만들어진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 생활에 들어온 경우죠. 서식처가 파괴되고 도시화가 되고 기후변화 때문에 코로나가 증가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자연 공간에 있던 이런 바이러스가 어떤 촌락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대도시로 이제 급격하게 전파가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그 화학 백신, 요거는 이제 주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거고, 주사를 말하는 거죠. 사회 백신은 이제 살짝 거리 두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생태 백신이라는 것은 이 자연이 치유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치유력을 이용하는 것이 이 생태 백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 외국에서 어떻게 대응했나 한번 살펴봤더니, 미국에서는 이게 이제 공원인데, 이 공원마다 동그란 원을 칠해서 공원 안에다가 2m 간격으로 이제 사람들이 띄엄띄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죠. 독일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프라라는 것은 굉장히 고정적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 팝업 인프라라 그래서 임시로 자전거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라는 것도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건 울산에도 적용 가능하려 생각합니다. 홍콩에서는 이 바다에는 차갑고 신선한 공기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도심으로 끌어들일까? 태화강에 국가 정원이 있는데, 그런 정원을 조성해서 밀도를 조금 낮춰서 바다에서 신선한 공기를 도시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린 인프라 중요성, 여기 지금 개념적 정의인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생태축이라는 것이 있고 그린 인프라가 있고, 이게 약간 비슷한 내용이면서 조금 다른데 태생이 다릅니다. 생태축은 유럽에서 주로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생물 다양성이라면 종의 다양성, 서식지의 다양성, 이러한 유전자의 다양성을 생물 다양성이라 하고, 그린 인프라, 요거는 어떤 뜻이냐면 도시,
혹은 뭐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 만들어가는 자연이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이용 관점도 포함하고 있다는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생태축은 생물 다양성, 목적, 그 다음에 그린 인프라는 만들어가는 자연이다 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 둘이 굉장히 유사하겠죠. 이 그린 인프라 생태축 왜 중요한가 하면 주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식량도 얻고 약재도 얻고 이게 공급 서비스고요. 또 자연에서 우리가 문화 서비스를 받습니다. 레크레이션, 생태관광 활동, 국가 정원을 거닐면서 우리가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이게 생태계 서비스고요. 그 외에 또 조절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이건 생태계가 이 전염성 질환의 전파를 조절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기후 조절도 가능하고요. 또 홍수 방지도 이게 다 조절 서비스라고 할 수 있고 실제 다양한 연구가 이런 그린 인프라가 감염병을 예방한다고 연구가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우리나라 그린 인프라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환경 보건 문제 해결하는데 그린 인프라 활용해야겠죠. 두 번째 이 그린 인프라 우리 이용하는데 도시민이 불평등을 느끼면 안 되겠죠. 불평등을 완화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BC 경제적 타당성 BC가 높아야만이 우리가 이제 국책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생태계 서비스도 우리가 가치를 평가하고 이것도 베네핏에 넣자 혜택에 넣자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국가 정책 방향이 이렇게 되고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그린 인프라 다기능 바람길 조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토 생태 네트워크를 복원해야 합니다. 이러지 않으면 멧돼지가 이제 도심에 출몰할 수가 있는데 이건 왜냐하면 이 산에서 서식처가 파괴가 되니까 이 멧돼지들이 내려오는 겁니다. 아까 도시화가 나왔죠. 코로나의 그 원인도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갑자기 생태축을 막 다 연결을 하고 갑자기 모든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광역 생태축이나 연안 지역 이러한 중요한 뼈대는 먼저 생태축으로 연결하고 그리고 점점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방식이 필요하리라 생각하고요. 또 오른쪽 아래 요거는 센트럴파크의 코로나 때 만들어진 임시 병동입니다. 도시의 공원 녹지는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응급시에는 이러한 그 방제 혹은 임시 병동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원 녹지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아야 되겠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이 도시민이 많은 여가 활동 서비스를 제대로 받으려면 이 접촉면이 넓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선형공원을 만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태화강 국가정원까지 선형공원을 통해서 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많은 도시민들이 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실질적으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파크 커넥터라는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는 이런 그 정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가의 전형적인 프로토타입입니다. 보전 지역이 있고 산이 되겠죠. 그 가운데 도시와 그 가운데 충분히 완충 공간을 둬서 멧돼지들이 내려오지 않게 서식 공간에서 있을 수 있게 도시에는 방제 공원과 이 선형 공원을 해서 우리가 충분히 생태계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시간축과 공간축입니다. 우리가 작게는 마을 단위 혹은 건물 단위에서 옥상 녹화, 벽면 녹화부터 시작해서 선형 공원도 만들고 바람길도 조성하고 결국에는 이 산, 강, 바다 우리나라 자연을 대표하는 것은 산, 강, 바다입니다. 산, 강, 바다가 연결된 국토 핵심 생태축을 구축해야 합니다.
물론 요거는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린 인프라 생태축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다 그러면 도시에서 두 번째 하도는 뭐냐면 탄소 중립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알고 계시죠? 탄소 중립에 대해서요. 그거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1.8%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지만 1990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1997년에는 선진국만 의무 감축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당사국이 약 200개 국가가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합니다. 2050년까지. 그래서 이건 국제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싫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가야 하는 국제사회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정책 방향은 바뀌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 내에서는 탄소를 배출하는 곳이 세 군데가 주로 이제 있는데 이거보다 더 있습니다. 사실은 건물, 교통, 녹지 부분. 건물 부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가 저기 난방, 냉방, 지사 이때 이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탄소가 배출되는 것이고요. 열과 전기는 간접 배출, 도시가스는 직접 배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교통 부분 우리 자가용 이용하면은 탄소가 배출이 되고 그래서 수소차, 전기차, 친환경차 교통수단 도입해야 되고요. 또 교통수요 관리라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방향이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수단이고 이 녹지 부분은 도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 인프라가 도시의 녹지 부분인데 이제 흡수원 도시에서는 그린 인프라를 조성할 땅이 많지는 않습니다. 탄소 흡수원을 조성할 땅은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시에서 탄소 흡수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직접적으로 흡수량은 적을지라도 우리가 도시 열섬 효과를 완화시키고 그래서 에어컨을 적게 튼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또 탄소를 감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는 그 대구시를 사례로 대구시가 중구에 많은 녹지를 조성했습니다. 1990년 이후로 지금 도시 열섬이 얼마만큼 완화가 됐는지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2030년까지 우리가 국제사회와 약속을 했죠. 40% 감축한다 온실가스를. 그리고 50년까지 탄소 중립 실현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중립 도시, 탄소 중립 국토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치사 이 부분에서 온실가스를 감축시켜야 되고 수송 부분에서도 14% 배출하는데 이 부분도 말씀드렸듯이 친환경차, 수소차, 전기차, 교통수요 관리, 그 다음에 철도 교통 많이 이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항공 부분에서는 바이오디젤 많이 사용해야 되고, 여튼 이러한 많은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흡수원 분야, 이건 아까 그린 인프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에너지 분야 배출량 7.4%를 이제 살리면서 흡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약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건축물의 97%가 민간 건축물입니다. 정부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그럼 각 개별 가구가 혜택을 받는 것이 정당한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개인이 혜택을 받는 게 그게 정당한가?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요. 또 개별 건축물 단위로 우리가 지을 냉난방 시스템을 이거를 구비한다 그러면 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소 마을 단위나 아파트 한 1000세대를 모아서 지을 냉난방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도 규모의 경제가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수송 부분에서는 이 교통 수요 관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최소한으로 이용하는 도시 공간 구조에 대해서 연구는 많이 했는데 각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쉽게 정의가 안 됩니다. 저탄소 공간 구조라는 것이 막연하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또 기술 발전이 상업화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고요. 흡수원 부분에서 이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도심에 태양광 발전을 한다. 나무를 심어서 흡수원을 조성한다. 태양광 발전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린 인프라, 생태축을 또 조성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도시는 다차원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원 녹지, 공원에서 쉬어야 되니까 그렇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탄소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국토부 정책인데요.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직 탄소가 어디서 얼만큼 배출되는지 그 정보, 탄소 현황 지도가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광주, 그 다음에 서울, 일부 도시에서만 이 탄소 현황 지도가 구축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어디서 탄소가 배출되는지 알 수는 없고 국가 통계 자료에 부문별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안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탄소 중립을 어디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시군구 단위별로 아직 현황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탄소 현황 지도를 먼저 구축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도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범 사업을 실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혹시 제가 몇 분 남았나요? 빨리 해야 되는지. 괜찮습니까? 3분? 네. 예, 그러면 세 번째 미세먼지와 바람길입니다. 그린 인프라, 탄소 중립, 그 다음에 바람길이고요. 바람길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수도권이 특히 심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확인해 보았더니 세종시에서 코로나 때 경제 활동을 멈췄을 때 30에서 50% 미세먼지가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도 잘만 관리하면 우리가 줄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미세먼지 경제적 그 다음에 바람길인데요. 요건 독일에서 바람길이 최초로 제시되었고, 이런 아파트 단지가 있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 이 내부에는 이제 열도 잘 안 빠지고 공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미세먼지가 정체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람길을 조성해서 빨리빨리 확산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바람길을 공간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고 겨울철, 봄철에 미세먼지가 많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공간적 분포 세종시 아파트 건설하고 건설한 후에 비교해 봤더니 건설한 후에는 바람 속도가 확 줄어들더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면 이 바람이 잘 통하게 바람길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아파트를 지으면 되겠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세종시에서 야간에 찬 공기가 산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찬 공기가 이제 밤에 내려옵니다. 중력 방향대로. 이때 바람의 이 방향이 나타냈고, 이 바람의 방향, 바람길을 확보하면서 우리가 아파트를 건설해야 된다. 만약에 바람길이 내려오는데 아파트 지면은 찬 공기가 왔다가 다시 돌아가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바람길을 우리 국토 환경 계획에서 우리가 계획의 작성 단계는 조사, 작성, 평가, 시행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별로 우리가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거 생각합니다.